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고성이는 울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잠깐 이상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표정 하나 때문에 경찰도 잠시 손을 멈칫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고성이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번 판은 협박도, 돈도, 말빨도 통하지 않는 판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고성이가 믿었던 내가 쥐고 있는 약점이 사실은 누군가가 일부러 손에 쥐어준 미끼였다는 겁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체포영장 소식을 듣자마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차로 내려갔는데요. 고성이가 향한 곳은 공항 방향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출입로부터 막혀 있었어요. 경찰차가 조용히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창문을 내리려다 멈칫했고 그 사이 문이 열리면서 팔목에 차가운 쇠가 감겼습니다. 그때서야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놀라서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야? 라는 분노였죠. 연행되는 차 안에서 고성희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거래를 던지면 이 상황이 잠깐이라도 늦춰지는지요. 그런데 창밖으로 스치는 건 화려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계약서라고 부르며 손에 쥐어주던 종이,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줄을 세우던 그 기록들, 그리고 봉투 한 장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숫자로는 10억. 고성이가 고맙게 받아라는 눈빛으로 건넸던 돈이었죠. 그 봉투를 받았던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래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그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쥔 채로 덫을 만든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그 같은 새벽, 이지혁은 잠을 못 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앞에는 이상철이 있었고요. 이상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가장으로 버텨온 사람 특유의 침묵이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화를 내지도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자신이 아버지 이상철을 모르는 척하며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상철이 왜 고개를 숙였는지, 왜 모욕을 삼켰는지, 왜 집안에서조차 말수를 줄였는지. 이지혁은 이제야 그 이유를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어요. 이상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은 지키려고 그랬던 거였죠. 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이지혁은 결국 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는데요. 이상철은 이지혁을 급하게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철도 함께 주저앉아 버렸어요. 두 사람은 말 대신 팔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과 늘 어른으로만 살아야 했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지혁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숫자와 날짜와 기록만 들고 왔습니다. 박진석 앞에 놓인 서류 더미엔 의료 기록, 금전 흐름, 통화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또 무슨 의미냐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한 장 넘기는 순간 박진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결과지는 단순했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문장이 딱 한 줄로 정리돼 있었죠. 지은호, 고성희, 혈연관계. 그 글자들이 박진석의 눈을 찔렀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고 결국 상체가 무너져 내리듯 내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는데요. 박진석은 자신이 믿어온 결혼, 자신이 무시해온 의심, 그리고 자신이 외면해 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박성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무엇부터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된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듣기 전에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었습니다. 10억 봉투는 선의가 아니라 흐름의 일부였고요. 박진석의 통장, 박진석도 모르는 틈, 회사 자금의 구멍. 그 구멍이 지은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지은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고성희의 판을 뒤집기 위해 일부러 거래를 받아준 이유요. 박진석은 그제야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준비한 거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차가웠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애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도 연인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요. 그때 다른 전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수빈과 박성재의 관계가 이지혁에게 들켜버렸거든요. 이지혁은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박성재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이었어요. 이지혁은 상처가 정해진 관계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작부터 끝이 보여. 그 끝이 수빈이 울고 끝나는 거면 난 지금 여기서 끊을 거야. 박성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화를 냈습니다. 박성재는 늘 이지혁의 친구였고 늘 참는 쪽이었는데요.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진짜 지키는 거냐? 내가 정하는 게 사랑이냐? 박성재는 그렇게 말했고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이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수빈이 이제 더 이상 겁 많은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고성희가 찾아온 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끝은 언제나 협박이었죠. 너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겠니? 고성희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들었을 때 이수빈은 그 손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아주 단단하게요. 손대지 마세요. 저 안 흔들려요. 고성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멈칫이 고성희의 균열이었는데요. 이수빈은 더 확실히 말했습니다.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그 말은 박성재를 향한 고백이기도 했고 고성희를 향한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란도 그날 이후 침묵을 끝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계산과 통제를 오래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고 그래서 더 조용했는데요. 박영란은 자신이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박영란은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워도 말하겠다고요. 박영란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말로 싸우면 고성희는 말로 이깁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말 대신 증거가 남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박영란은 조옥래 할머니와 이지환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드라마 이야기처럼 소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통제하고 흔들고 고립시키고 결국 죄책감까지 뒤집어 씌우는 방식. 고성희의 방식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라이브였습니다. 이수빈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이제 숨는 걸 더 싫어했습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자료를 준비했고 박영나가 남긴 기록과 이지혁이 정리한 금전 흐름, 그리고 지은호가 쥐고 있던 봉투의 진짜 용도까지 한 줄로 연결했습니다. 라이브가 시작되자마자 화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건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들이닥치자마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고성희는 화를 내면 사람들이 물러난다는 걸 평생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말이 아니라 기록이 말합니다. 이수빈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성희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쓴 돈의 흐름,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남긴 메시지, 누군가의 생명을 조건으로 만들었던 문장들. 고성희는 처음엔 비웃었고, 다음엔 욕을 했고, 그 다음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성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들어온 겁니다. 박진석은 그 라이브를 회장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보다 먼저 얼어붙었는데요. 박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사랑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쓰려고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은 그걸 보면서도 가정이라는 말로 덮어왔다는 걸요.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지 않겠다고요. 박진석은 법무팀을 불렀고 동시에 고성희의 자금 흐름을 전면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있어?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조각을 꺼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 이야기였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서로를 편하게 대했고 서로에게 반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한우진이 오빠였고 지은호가 동생이었어요. 피로 묶인 관계를 숨기고 선택한 관계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이 살아남는 방식이었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박진석은 자신이 몰랐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불편한 질문을 피해왔습니다. 고성희가 건네는 편한 답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박영나의 연락을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이지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영나가 말로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지환은 선을 긋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 이거 단순히 사랑으로 못 넘어가. 그 말이 이지환 자신을 더 찔렀습니다. 감정이 진짜일수록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걸 이지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고성희가 체포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는 눈빛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가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원망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정리가 있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돈,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당신을 잡는 손잡이로 쥔 거였어요. 그 말에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서졌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이용하려던 자식이 자신을 끌고 들어갈 덫을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고성희는 고개를 돌렸지만
어디에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 서기 전날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이상철이 지켜온 침묵의 시간들이 단순히 고성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상철은 더 오래전부터 더 깊은 일을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사실을 마주하고도 묻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아니, 왜 아버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이지혁을 끌어안습니다. 그 포옹은 용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같이 짊어지자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진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눈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이 겨우 내뱉은 말은 짧았습니다. 지은호 그 아이가 지금 사라졌다고. 박진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가 사라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판을 다시 뒤집으려 한다는 뜻이었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성이는 잡혔는데 지은호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한우진은 왜 그 순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우진의 방에서 발견된 건 짧은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갈게.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